네, 국회 국토위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결백함을 해명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오늘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어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해 충돌은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어제 이 자진 탈당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낸 주장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이해 충돌 수준이 아니고 이분은 뭐 이해에 대한 적극적 추구를 한 의혹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민간 수준은 줄었습니다만은 관급 수준은 오히려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쨌든 좀 되짚어 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이분이 그 전문건설공제조합인가 거기 근무할 때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골프장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지인의 골프장을 매입을 하면서 시세보다 몇백억 많이 더 준 또 그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 충돌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부정부패의 의혹이 되는 뭐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이해 충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김용균 씨죠, 그죠? 죽음의 외주와 건설업체 그런 법도 반대를 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 국감을 하면서 특허 관련해서 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돼서 좀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이 탈당 관련해서는 지도부와 좀 교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3선을 한 이 중진이고요. 또 인적 관계도 보니까 정진석 의원하고 사동간이시더라고요. 뭐 그걸 뭐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부동산 그 2014년도에 이 분양가 상환제 없어지면서 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차익을 남겼습니다. 차익을 남겼는데 이 조용훈 대표도 그 당시에 뭐 23억 차익이 남겼다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분은 또 7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은 정치를 오래 하고 자금력을 가지고 중진들과 교류해왔기 때문에 아마 중진들과 모든 대부분의 일들을 저는 상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해 충돌 그 이상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뭐 손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손절했다는 건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조목조목 반박 기자회견문을 준비하다가 네. 최근에 자신의 문제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리 당이 악재가 되니까 당에 부담이 되기 싫다고 해서 탈당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스타일 총선 때도 보셨지만 악재가 있거나 막말 파동이 있거나 당에 악재가 있으면은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네. 만약에 탈당을 안 하셨으면 뭐 제가 볼 때는 후속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김홍걸 의원 제명 이후에 수세에 처해 있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수 전환을 하면서 공세로 나선 거거든요. 예, 저는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 덮기라든가 주미애 사건, 뭐 예. 윤미향 사건, 뭐 등등.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정치 공세다라는 예. 박덕흠 의원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무리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 정치 판도로 볼 때는 민주당의 공세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의원직 적각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을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야말로 당의 부담은 들고 제명함으로 해서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지역구가 국회의원 의원은 탈당이라는 게 그 제명에 못지않는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쭉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종당이 이제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의혹의 크기의 문제가 다른 분들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집을 이제 2채 정도 신고가 누락된 측면, 뭐 이게 뭐 고의든 뭐 실수든 간에 그 부분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건도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군무 이탈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 청탁금지법이라고 했다가 사실은 그것도 아닌
수준의 지금 뭐 사실 공방 자체도 정확치 않은 상황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의 액수의 규모라든가 개입한 의혹의 정도 자체가 수준이 다릅니다. 저는 사실 그 박덕흠 의원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은 이런 분은 정치 안 하시는 게 애초에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뭐 건설 관련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하는 말로 또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거칠게 표현하면은 업자입니다. 업자. 예, 그런 분이 왜 이런 그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의 정치권 진출 자체가 저는 애초에 봉쇄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박 대변인 개인 의견으로는 네네. 그렇다라는 말씀해 주신 건데 앞서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타일상 당내 의원들 문제가 있으면 빠른 결단을 내리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자진 탈당을 하도록 뒤에서 나중에 유도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정밀하게 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상으로나 이런 게 아니었다고 보고요. 또 혐의 자체도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이 공개 입찰 제도에는 뭐 외압이나 권력을 통한 게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본인이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건설회사 대표를 했었고 전문건설인협회 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그 분야가 주로 광덕공사를 하던 업체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해충돌 사항을 해명하기 힘든 현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문제를 당에서 결단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윤리위 해부해서 사실 검증하고 뭐 징계든 제재든 내리는 방향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박덕흠 의원 탈당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좀 해소하자, 전수조사를 하자, 상임위 또한 재조정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뭐 이게 흔히 하는 물타기죠. 근데 뭐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국회 윤리위원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재산 관련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란법 제정할 때 이해충돌 관련되는 내용이 그때 빠졌지 않습니까? 네. 좀 개정을 하면서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도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상임위 역시도 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상임위 문제가 이 법사위 문제로 배정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의원들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제 짐작으로도 있으시더라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임위의 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전문성이라는 것과 자신의 생업을 하고 있다는, 특히 오너로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오너로서 어떤 영역에 일을 해본 분들은 관련 충돌이 있는 상임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게 맞죠.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해충돌의 문제가 지금 제기된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추미애 장관 문제도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국 전 장관 때와 다른 판정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이게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진 데다가 지금 박덕흠 의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피감 기관의 장이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자기가 근무했던 기관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6월 25일 날인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다 제출을 했고요.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상정돼 가지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어찌됐든 이게 통과돼서 원칙과 기준을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승차 집회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헌법상의 권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성차 드라이브 스루라고 성차 집회란 말 자체가 집회 그 주최 측에서 8.15 집회 이후에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서
국민적 우려를 고심한 흔적이 있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경찰에서 지금 도로교통법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걸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경 대응을 지금 밝혔습니다. 8.15 집회 때는 코로나19 확진의 주범으로 잡아서 밀고 가다가 지금 자동차를 통한 집회는 방역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니까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오는 게 좀 어딘가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방역 우려를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헌법상의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아침에 비대위 회의에서 당국의 지침을 최대한 협조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말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이러면 네네. 지도부 내에서도 서로 좀 의견이 다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당내에서도 되는 조금 겁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하고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개천절 집회가 지금 방역의 물줄기에 를 흐트러 놓거나 혹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우리 당이 입는 그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우려하신 것 같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코로나19 방역의 잣대 혹은 뭐 집회 금지의 잣대를 대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요. 이 집회는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를 불허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시법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차량 시위로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헌법의 가치. 헌법 37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근데 모두 우리나라 모든 헌법이 1항은 그런데 2항에 가면 또 제한 조건을 둡니다. 37조 2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질서와 공공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장제현 의원 같은 당내 큰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저런 분들 확 손절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늘 당내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당내 선거를 보면요, 저런 좀 극단적인 분들이 오히려 더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2등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에서 보다시피 이런 이 중진 정치인들은 이런 좀 극우적인 분들도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하는 정치 현실이 사실은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을 해보면요, 뭐 저희도 야당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 조직 동원의 유혹이 늘 존재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이렇게 손절매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잘 짚으신 거예요. 약간의 조직적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여론에 대해서 훨씬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설득하고 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를 두둔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게 지금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공식 입장인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재명 이 부분은 지사도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그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 조영 원내대표처럼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한 법률적인 측면 위에 정치적 측면이 또 존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지사도 반대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도 무슨 정치적인 아니 그렇지 않죠. 수법이 이제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법률적 이분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지나가는 질문 형태에서 법률가로서 입장을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예. 자꾸 정치적 책략의 문제나 세력 동원의 문제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이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유리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정치적 책략을 넘어선 국민 기본권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재명 지사의 언급의 맥락도 그 맥락에 방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점을 좀 정부가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여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하루 사이에 공격적인 비평을 서로 좀 주고받았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공정경제 3법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자유시장 경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 다음 날에 안철수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이 여전히 좀 비호감 분례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취지로 애둘러서 좀 비판을 하는 말을 내놨습니다. 이 둘 간의 이런 관계가 야권 연대를 앞두고 서로 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김종인 위원장이 한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 우리 보통 경제민주화를 두 가지 축으로 봅니다. 공정경제 이거는 뭐냐면은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이 불공정함이 없는 룰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재벌 개혁의 내용이죠. 그다음에는 한편으로는 이제 적극적인 부분에서의 배분적 경제, 기본소득 같은 겁니다. 기본소득 같은 게 좀 더 진보적인 위치에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 같은 보다 진보적 위치에 있는 경제민주화도 채택을 하면서 이 공정 3법을 채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저기 안철수 이제 대표가 공정 3법에서 이제 지분율 3% 미만에 대한 감사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기업 오너들의 생각이에요. 이분도 이제 벤처기업 오너를 하다 보니까 지분 3%밖에 안 되는데 왜 감사권을 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 정치하실 일이 아니고 정경련 회장이나 출마하셔야 될 뿐이에요. 그 사실은 우리 국민적의 보편적인 이런 정세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그렇고 그럼 그 안에서 서로 좀 정치적인 뭔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께서 아직 본인도 대권에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이런 분들이 뭐 본인이 보기에는 이제 흔히 하는 자유시장 경제도 모르는 그런 분이겠죠. 그런 분이 이제 근처에 와서 대중적 인기만을 갖고 하는 이런 게 좀 못마땅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김종인 대표도 사실은 보면은 이 극우 세력을 완벽하게 잘라내지도 않아요. 개천절 집회를 3.1절과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공정 3법 같은 걸 굉장히 중도적으로 가는 법이에요. 외연의 폭을 굉장히 넓혀가면서 스스로의 공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이 약간 중도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대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안철수 대표, 김종인 위원장이 부딪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포장이고요. 물론 뭐 공정 3법과 관련된 논란은 사실은 두 가지 입장이 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종인 위원장은 물러설 수 없는 거겠지만 공정 3법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업 규제를 하고 재벌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책을 동시에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강한 노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하는 게 동시에 가야 되는데 한 부분으로만 가니까 보수 정당 내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이 두 분의 뭐 관계는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전국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시각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는 향후 입지를 만들려면 판을 흔들어야 되는 분이거든요. 지금 국민의당 미래를 가지고는 사실 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흔들어야 되는 분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판을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전국을 보는 시각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충돌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은 큰 선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큰 선거가 있을 때 합종연행도 하고 연대도 하고 통합도 하고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내년 4월 7일 선거가 있으니까 연말쯤 지나고 연초쯤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협조적인 혹은 뭐 연대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세게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안철수 대표가 장제원 의원님이 하는 이제 토론회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에서 좀 비판적인 분이고 또 이제 홍준표 대표라든가 전 대표라든가 저기 김태호 전 지사 이런 분들하고 이제 우호적인 분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안철수 이제 의원을 대표를 모시고 와서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뒤에 이제는 안철수 이야기를 꺼내놨으니까 안철수와 연대 이야기를 꺼내놨으니까 홍준표, 김태호도 바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복선을 깔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년 그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를 김정인 비대위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게 하지 않겠다. 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중진들의 이 포석이 제가 보기에는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기존에 있던 중진들,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되는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공천을 향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무소속 3인방들의 입당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죠. 안철수도 데리고 오는데 원래 우리 사람 왜 못 데리고 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꺼낼 수 있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이런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 문제, 지금 개별 입당으로 가다 보니까 김태호 의원 혹은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입당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입당 문제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이번에 권성동 의원을 입당시킨 것은 비록 선별 입당이지만 무소속 범보수 후보에 대한 입당의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요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압박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당내에서도 그 요구가 분출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입당을 예. 시키더라도 부산시장, 서울시장 공천의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밀어내는 거죠. 그럼 그 시기는 두 분 다 보궐선거 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시는 거네요. 일부 의원은 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일부 의원은 4월 이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의견 어떠신가요? 뭐 그렇죠. 여기 뭐 예를 들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략에 방해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서 뭐 빨리 못 들어오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조두순 관련 법안들을 국민의힘에서 좀 많이 발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조두순 격리 법안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겁니까? 9월 23일 우리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에서 그 조두순 보호수용법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보면 살인 2회 이상, 뭐 성폭력 3회 이상, 또 13세 미만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격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인데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뭐 제가 볼 때 정춘숙 의원이나 김영호 의원이나 몇 분이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할 거라고 합니다. 예. 아마 병합 심리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볍지 않은 사안이니까 12월에 만기 출소잖아요. 그러니까 11월 중에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두순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건 보호 관찰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때는 또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부모인데 이 별도 시설에 수용한다 부분이 굉장히 아마 법적으로 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법률가들은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의 보편적 그 인식하고 좀 다른 판단을 때로는 내리기 때문에 한번 저도 뭐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아니면 뭐 별도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르게라도 사회적 격리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그 안전적인 감시망 속에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야가 같이 오는 거는 정말 그 안전 차원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좋은 의견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